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왜 회광반조다 그런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어떤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격렬하게 강하게 비추는 그런 햇살, 해가 지기 직전에 그리고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는 어떤 현상,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숨이 먹기 직전에 사람이 가장 또렷한 정신을 일시적으로 되찾는 일, 뭐 그런 의미로 관용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이렇게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는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더워요 저도. 그래서 무더위가 이렇게 절정에 다다른 것을 보니 사실 곧 절기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입추잖아요. 근데 이 절정에 지금 이 무더위가 어떤 여름의 막바지라는 그런 회광반조의 신호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사우나에 갔는데 그 벽에 사우나 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뭐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뭐 그런 대강 그런 내용이 붙어 있길래 제가 이제 몸에 지금 긴팔 입고 있지만은 몸에 문신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게 요새는 하도 이제 몸에 문신을 그냥 온몸에 한 사람들도 길을 다니거나 하다 보면은 꽤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뭐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막 귀국했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저처럼 이렇게 문신한 사람을 지금처럼 흔하게 쉽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목욕탕 벽에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자기 인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뭐 그 문구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탕 속에 잠긴 제 몸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게 되면서 왠지 이거 내 인격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가 탕 안에서 뭐 제가 때를 빌거나 뭐 썼던 바구니를 제가 제자리에 안 갖다 놓거나 뭐 물장구를 심하게 치거나 뭐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문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몸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인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나 싶어서 이제 눈을 감고 그 때도 불릴 겸 그 탕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 불편이라는 말 이게 뭐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고 우리가 남한테 불편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불편이라 그러면 이게 되게 편칠 못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편하질 못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 근데 그게 불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불편에 같은 말은 어떤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불편의 다른 말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아까 그 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부분만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 남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은 남을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사우나에 붙어있던 문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우습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문신을 이렇게 온몸에 했지만서도 뭐 길을 걷거나 아무튼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막 온몸에 그냥 문신을 하신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저는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요. 난 그런 사람들이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규명은 못했는데 어쨌든 알 수 없는 그런 모종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아무튼 좀 거북하고 꺼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뭐냐 그거죠.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야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원인을 이유가 뭘까 그걸 어쨌든 탐구하는 게 저희의 일인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효경이나 이런 데 담겨 있는 어떤 유학적 가치관들에 근거해서 그런 건가?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여 불감회상 효지시아니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부 지금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바늘로 막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막 함부로 후벼 파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그런 이분들이 불효자들이라서 내가 어떤 불편감이 느껴지는 건가 하면은 딱히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그거죠.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우리가 왜 범죄와의 전쟁하고 이제 영화도 있잖아요. 뭐 그랬던 그 시절에 아마 그때로부터 어떤 그 암흑 세계나 이런 데 종사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심볼릭한 게 그런 게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특히 대중문화 예술 등지에서 그 상징성을 이 문신의 상징성을 어떤 조직 폭력배나 뭐 건달이나 이런 집단의 어떤 전유물이나 뭐 그런 식으로 잘 살려냈던 것.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그 막 배경이 있고 그런 막 그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문신들, 우리가 뭐 그런 걸 이레즘이라고 하는, 사실 일본 말로는 이제 그 인묵을 그냥 이레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어떤 몸에 이렇게 먹을 주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이레즈미가 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이게 타투계나 뭐 그 타투 예술하시고 그런 분들 세계에서는 하나의 어떤 장르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굳이 따지자면 제가 모든 문신을 한 사람이 저한테 불편감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이 장르, 소위 이레즘이라는 장르가 유독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저 역시. 뭐 길 가다 보면 사실 특히 여성분들이나 특히 이렇게 요새 같은 여름에 보면 귀여운 문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다시 하게 되면 저런 걸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튼 이거 이레즈미는 불편하다 그거죠. 이레즈미는 불편하다. 그랬을 때 아까 제 전제가 이 이레즈미라는 어떤 장르가 조직폭력배나 건달이나 이런 집단의 어떤 상징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하는 그 전제가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사실 제가 진짜 불편한 거는 문신 자체라기보다는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폭이나 건달이 불편하다 그거죠. 뭐 조폭이나 건달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런 집단으로부터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는 해요. 제가 이것도 지금 한참 된 얘기긴 한데, 저 술 끊기도 전이니까 뭐 한 20대 중반,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은행 다니는, 성실하게 이제 애아파트에서 은행 다니는 친구인데, 술자리에서 그 당시에 얘가 이제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헌팅을 한다고, 이성들하고 합석을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김앤장이라는 어떤 그런 기관에, 이거 기관 이름을 말해도 되니? 김앤장 뭐 그런 게 있대. 아무튼 김앤장이라는 기관의 변호사인데, 괜찮으면 우리랑 술 한잔 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근데 결국 아무튼 뭐 거절당했어요. 먹기 싫다는데 뭐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옛날부터 제가 껴있으면 이성들하고 합석이 잘 안 돼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죠. 야, 너는 은행 다니는데 왜 아까 그 여자분들한테 가가지고 김앤장인가 어디 그 변호사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야, 그게 뭔가 좀 더 간지나고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그 대답은 사실 좀 납득이 갔어요. 그럴 수 있겠다. 솔직히 대본에 납득이 되더라고요. 뭐 나는 이렇게 은행에 다니고 있지만, 뭐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또 뭐 변호사가 은행원보다 뭐 낫니 많이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은행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오해하시거나 그런 일 없이였으면 좋겠고, 저희 동네 그 농협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그 팀장님도 은행 다니시는 분이고, 제 친구도 은행 다니는 애들 많이 있어요. 우리은행에 이 친구는 우리은행 다니는 애인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내가 직업상의 어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는 그거죠. 100번 양보해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내가 그런 생활이 정확히 내가 어떤 생활인지까지는 잘 규명이 어렵지만은 뭐 건달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건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랑 같이 그 유학했던 대만 친구들 중에 걔들은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조직폭력배나 건달이나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뭐 MZ 조폭이다 그런 건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걔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랑 같이 유학했던 그 대만 친구들, 걔들은 우리나라 뭐 그런 이쪽 세계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걔들은 진짜. 근데 걔들도 이제 온몸에 그냥 몸뿐 아니라 걔들 막 목이고 얼굴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살이 없어요. 살이 전부 그냥 문신으로 도배를 해놓은 애들인데, 근데 걔들은 어쨌든 지금 실제로 갱단에 소속이 된 애들이고, 그게 마피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걔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처럼 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나는 얼마든지 10분 제가 이해가 된다 그거죠.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특히 젊은 학생들 딱 봐도 이제 요새는 잘 구분이 저도 잘 안 가는데, 한 고등학생쯤 많이 잡아도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된 그런 친구들이 막 그냥 이런 이레즈미 문신을 온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전부 내가 문신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 전부 어떤 뭐 조직에 속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또 않고, 근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둘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전혀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런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아니면 조직폭력배가 내가 사실은 아닌데, 난 조직폭력배가 아닌데, 내가 조직폭력배도 아니면서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후자라 그러면 나는 이해가 잘 저는 안 된다 그거죠.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배처럼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건 납득이 돼요. 그 뭐 은행원 친구가, 막말로 은행원 친구가 변호사 흉내 내는 것도 내가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근데 조직폭력배도 아닌데 굳이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거죠. 아무리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차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그 원인이 뭘까 곰곰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 원인을 찾아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중문화예술 등지에서 이런 이레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신이, 이런 문신이 조폭들의 전유물이며 조폭이나 건달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다 하는 그 메시지 외에도 조폭이나 건달에 관한 묘한 어떤 환상을, 판타지를 심어줬다 그거야. 특히 을이나 남성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틀림없이 조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매스컴이나 예술계가 문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마냥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다 그거예요, 책임이. 또 내가 뭐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친다거나, 뭐 막 칼을 대신 맞는다거나, 친구 복수를 한답시고 뭐 다 때려 죽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을이나 남자다움이나 그런 가치들하고는 별 관계가 사실 없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을하는 것은 지금 뭐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을하는 것은 항상 이게, 맹자 같은 사람은 어떤 수호지심을 을하 그런다 그랬잖아요. 수호지심을 을하 그러기 때문에, 이 수라는 것은 내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걸 수라 그러고, 오라는 거는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아는 걸 오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을이라는 거하고 을이라는 거랑 어떤 그 뭐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특히 우리가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런 모습하고는 별다른 아무런 사실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치 의와 어떤 그런 뭐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착각하기 쉽도록 그렇게 연출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외출할 때는 제가 한여름에도 반팔을 거의 잘 안 입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만 해도 이제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갈 때 빼고는 반팔도 좀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애 아빠가 되고 나니까 반팔을 못 입겠어요. 양심상. 혹시 다른 집 애들한테 내가 불편감을 주거나 남의 집 애들을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해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반팔을 못 입겠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자 제자 중에 보면 그 논어에 실린 대목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공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꼭 실천하면 좋을 한마디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마도 서일 것이다. 서일 것이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는 뜻이잖아요. 이 서라는 게, 이게 타자하면 말 그대로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당신과 같은 마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베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비로소 서를 실천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동양만의 멋이라면 멋이 되는 것인데, 제가 멋하고 맛은 같은 의미라고 이게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서라는 게 아마 우리 동양만의 어떤 맛이고 멋이다,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서구 사람들은, 서구의 황금률은 우리가 이제 성서나 그런 데도 보면, 뭐 성서라는 게 사실 뭐 서구의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수님이 이제 중동 분이니까. 근데 왜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서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가
태동을 하고 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제 서구 철학의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구의 황금률은 성서에 적혀 있는 그런 걸 보면 뭐 마테오나 루카나 이런데 복음서에 특히 보면 서구의 그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do to others whatever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에게 먼저 해주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특히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맛하고 좀 이제 그 서구의 맛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서구의 황금률과 우리 동양의 이 어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한테 해주려 그러면 이게 고려해야 될 취향과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의 외연이 너무 넓어져서 실천이 어려워지게 되거나 실천을 하더라도 내가 진실로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를 않을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뭐 라면을 먹고 싶다 그거죠. 근데 쟤는 우리 저기 PD님은 예컨대 지금 라면 말고 밥을 먹고 싶더라도 나는 쟤한테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문신하고 싶으면 먼저 제가 우리 PD님한테 문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쟤도 문신 엄청 싫어해요. 제가 아는데 근데 원치 않는 걸 내가 받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먼저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어떻게 돼요? 이 서개념이라는 게 약간 이게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만 네가 바라지 않는 것을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가 남이 문신한 거 싫으면 너도 하지 말고 네가 문신한 사람 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너도 혹시 이미 했다면 가리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뭐 10대 후반 이러니까 그때는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정서나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남들이야 어떻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일단 내가 부자유스러우니까 뭔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제 뭐 싱가포르도 동양이지만 거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문화가 이미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말레이 문화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개방적이고 이 다양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말레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서양 문화는 더 과감하고 뭐 그런데 특히 이제 유럽의 뭐 불란서나 이런 데는 굉장히 과감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제가 막 툴툴거리고 많이 당시에 그랬던 기억도 문득 들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걸 베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 어떤 서예 정신. 요새는요, 뭐 당시에는 제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요새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 이런 어떤 서예 정신을 이거를 이 논어에 실리는 이게 공자 말씀이지만 이 역시 우리네 한민족이 같이 향유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모든 논어에 실린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 한민족의 것이에요. 공자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요. 공자는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 사람. 공자한테 가서 중국 얘기하면 중국 몰라요. 공자는. 공자 당시에 중국이라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고 그 공자가 그런 말도 저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공자 후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동쪽에 예의 밝은 나라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고 했던 게 그게 공자였고 그 당시에 동쪽에 예의 밝은 나라라는 게 뭐 우리 고조선 아니겠어요? 동쪽에 예의 밝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어쨌든 그게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중국말이 아니에요. 한족과 한민족의 공통어가 한문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네 이 서예 정신을 저는 요새는 오히려 이 서구 사람들한테 서양 문화권이나 그런데 좀 소개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신간 현명한 사람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책에도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놓은 내용이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을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자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째가 이제 이 본연지성이고 본연지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질을 본연지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되게 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성. 그래서 사람이 원래 타고나는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 그걸 되게 우리가 인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다 그거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기질지성 얘기를 하면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여기서부터는. 서구인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본성을 우리가 본성이라 그러는 거를 걔들은 동양 철학에서 본성이라 그러는 걸 서구인들은 기질이라 그러기 때문에 좀 헷갈려. 심리나 이런 학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는데, 아무튼 동양에서 이 기질지성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기질지성이라 그러고 이게 곧 인격이다 그런 얘기죠. 인격.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격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뭐 MBTI나 그런 거 해봐도 그렇고, 그 MBTI라는 거는 그냥 그 재미로 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거는 러프한 거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저도 가끔 심심해서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저는 원래 INFJ인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해보니까 이제 INFP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격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이 어떤 personality라고 하는 정체성도 성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바뀌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집에서는 이제 애 아빠였다가 또 직장 가서는 누군가의 상사였다가 동양식으로 하면 이 기질지성은 비교적 쉽게 또 계속 바뀔 수 있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본연지성, 이 성질하고 기질지성, 성격이 그들 둘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품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되게 인품이라 그러죠. 인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고난 성질이, 본연지성이 좀 막말로 지랄 같은 사람도 환경이나 어떤 다른 주변 체계나 이런 것들로 성격을 기질을 잘 잡아주면 그 성품은, 인품은 괜찮은 인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람 절대 안 바뀐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인성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인격과 인품은 환경과 또 나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우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멀리 와버렸는데, 아까 사우나에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말이 제가 뭐 철학을 안 했더라면 이런 짓도 제가 오늘 안 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러죠. 특히 우리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정확하게 하려면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인품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요새 우리가 어떤 디폴트 값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한 사람의 인품은 인성과 인격의 상호작용의 그 결과로서 이 형성이 되는 이 성품, 인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한 사람의 인품은 꼭 어떤 이레즘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그 디폴트 값 자체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문신의 크기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품의 기본값 자체가 떨어져 있다 그거예요. 문신자, 그냥 문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문신했다는 걸 남들이 아는 순간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품에는 작든 크든 금이 가게 돼 있다. 내가 문신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신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인성은 안 바뀌는 거고, 그죠? 인품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 결국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성격이잖아요. 성격. 아까 인격, 이거. 그래서 문신한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신자들은 특별하게 좀 내 성격에, 인격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문신이 없는 그런 남들하고 같은 디폴트 값으로, 그런 기본 값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싶다 한다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사실 그게 뭐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런 게 이제 정서상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유주의와 어떤 다양성과 그런 개방 문화의 최첨단을 달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조차도, 물론 저는 미국을 저는 그냥 지극히 개인주의 국가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가서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그래요. 요즘 미국은 옛날 미국도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딸들이 문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바마 그 부부가 내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너희가 한 거랑 똑같은 문신을 하겠다. 그래서 그 딸들이 문신을 포기했대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가지고 다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우리 엄마가 영부인인데, 애들이 비록 사춘기지만, 뭐 14살, 12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지만 스스로 걔들이 생각해 보기에
어떤 국격의 아까 인격, 아까 성격, 국가에도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성격이 국격이에요. 국격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다. 내가 문신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문신을 하고 그러면 국격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다. 그 판단이 얘들한테 섰다는 거잖아요. 어디 영화에도 보면 그런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인격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는. 그래서 14살, 12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학교 갓 들어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과 인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니까 인격이 떨어지면 인품은 그냥 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적을 수용을 하잖아요. 12살 14살 이런 애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민족이 도대체 미국의 그 14살 12살짜리 애들보다 도대체 뭐가 못해서 우리 한민족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거 말고 뭐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해서 14살, 12살짜리 애들도 내리는 그런 판단을 지금 20살 다 넘도록 못 내리고 스스로 내 인격을, 심지어 조폭이나 건달도 아니면서 부득불 내 인격의 기본값을 깎아내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유치하게 뭐, 네가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인데 이거 한마디만 생각해봐도 대번에 답이 나오는 거를 도대체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뭐가 못나서 그러는 건지. 이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고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지만 인격과 인품은 스스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 절대 안 바뀐다는 말도 나는 굉장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에 어폐가 있죠. 인성이 절대 안 바뀐다 그래야지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그러는 건 좀 곤란하죠. 그것도 뭐 아무튼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원래 이렇게 내가 생겨 먹었어 하는 말도 그게 좀 굉장히 비겁한 진술인 것 같아요. 그게 인성이 어떻든 치열하게 인격을 갈고 닦으면 그게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게 수신입니다. 수신의 과정이라는 게 어디 여기 보이니? 밑에? 수신이라는 게 수신, 인격을 인성이야 어떻든 간에 치열하게 내가 내 인격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인품은 점차로 이 성품이라는 거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에서 깜빡하고 내가 이제 저기 나가면서 세수대야를 제자리에 안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문신만 없었어도 아이고 저 사람 깜빡했나 보다 하를 그렇게 되고 말 거를 왜 그놈의 문신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는 그런 안 얻어먹어도 될 욕을 왜 사서 얻어 처먹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신자들이 백날 첫날 우리 문화가 정서가 뭐 어쩌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 이야기 할 거 없는 거잖아요. 아니 왜 다른 나라 이야기를 뭐하러 하지? 우리 거를 남한테 다른 나라에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살면서 뭐하러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합니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느니 백날 첫날 그거 입으로 떠들어봐야 절대로 쉽게 뭔가 이렇게 특히 문화라는 것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저도 문신자잖아요. 꼭 한 가지 그나마 좀 유효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냥 더 열심히 그냥 죽어라. 문신 없는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말 걸 10번 100번에 걸쳐서 나는 내 인격을 갈고 닦는 일. 사실 그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저나 어떤 지금 문신한 사람들이 적어도 죽을 때까지는 그 기본값이 하향 평준화돼 있다는 사실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누군가 내가 문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뭐든지 문신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조심하고 더 삼가고 더 잘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언젠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청년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